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활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4월 달이라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라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픈 사건이 많은. 진짜 잔인하게 됐어요. 예. 그 중에서는 이 4.3 사건, 네, 제주 4.3 사건. 4.3 사건 뭐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3이 저희가 한번 꼭 짚어보고 싶었던 거는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우리 한국이 좀 악연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악연일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어떤 계기를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뭐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남쪽에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일제시대 때의 것들이 청산되지 않고 이런 불만들이 좀 군데군데서 터져 나오면서, 그렇다고 이게 막시즘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시 시류가 사회주의 그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결국은 권력에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근대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기독교가 좀 기묘한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북쪽에서 많이 탄압받아서 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떤 상승작용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다 황해도에서 내려온 월남 가족이고, 우리 집사람도 평안북도에서 내려왔어요. 다 양쪽 부모님이 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가 다 월남 가족인데, 저는 왜 북쪽에서 살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느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실제적인 진실을. 그 4.3 사건과 연관된 그 이 서북청년단, 그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서북청년단이 사실 두 분이 다 평안북도, 황해도 이쪽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딱 저희가 서북 청년에 관련된 주축 멤버들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거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더구나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는 원산에서 꽤 부잣집 아들이에요. 거기도 이제 해방되고 반동으로 몰려서 아버지가 숙청당하고, 그러고는 혼자 월남에서 살면서 자수성가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북쪽에 대한 분노심이 타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이렇게 타올라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저희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사실 저는 당시에 막시즘이라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하고 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하고 여기에 선하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이때가 내가 들었을 때 어느 이론이, 그 이데올로기가 더 타당하다고 느껴지냐는 거지, 이게 아직 정치적이나 국가 내 싸움이 벌어지면서 선악구도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왜 남쪽을 선택했는지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 대답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백범이 남쪽으로 갔으니까 우리도 남쪽으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오셨던 따라온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임시정부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게 황해도 사람들이라고. 이승만도 그렇고 다 거기 출신들 아니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동 분자니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외가 쪽은 있습니다. 외가는 황해도 지주였으니까 반동 세력이죠. 자, 그러면 독립운동 가긴 해요, 외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집안은 반동 집안이에요. 그러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반동들이었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지주 계급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통계적으로 아는 거니까 이제 사실 38선을 놓고 보면 북쪽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남쪽은 그냥 농업지대고 별별이 없었고 서울이 있긴 했지만 모든 전력도 북에서 내려왔고 공장도 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잘 살았어요. 그 잘 살았던 게 뭐냐 하면 정말 식민지 일제에 충성했던 일제의 체제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북쪽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원래 그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주장하는 것과 맞물려진 거죠.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부를 누렸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공호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산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부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저 우리 처갓집도 평북 쪽에서 저 배를 가지고 있는 상인이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하고 긴밀한 게 없으면 사업 못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쪽에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그냥 공산주의, 빨갱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분노를 초점시켰고 그거를 이승만과 손잡고 구체화시켰던 것이 한경직의 사복 청년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끔 제주에 와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제가 저질러 놓은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저항했던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서 적대서로 몰아서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된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가 표면적으로 반공을 내세우는 종교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매체에서 묘사하기를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본다해서 종교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독실한 종교의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얘기는 특히 남쪽에 내려와서 이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묶이면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강화된 현상을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라는 것 때문에 종교가 탄압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제주 4.3에서의 서북 청년의 행동이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그들의 분노 자체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반항보다 더 중요한 건 북에 있었던 자기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현 시대에서 또 보거든요, 이 상황을. 무엇이 정의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빼앗겼냐는 아이에게 분노한다는 말이죠. 저는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툭 떨어진 어떤 삼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분노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빨갱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왜? 내가 가진 걸 뺏겼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네. 네. 다 빨갱이가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빨갱이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심지어 빨갱이도 아니었다는데 네.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 이 사람들이 남으로 못 내려오게 거기서 다 죽었어야 돼요. 빨갱이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갱이보다 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부 청년회가 했던 그 방식이요. 네. 제주에서 사람들을 죽였을 때 했던 방식이 정말 이게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북에서 당했던 방식이에요.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열심히 살았던 거지 일본에 부역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건데, 당시도 누가 지목했냐면 그 집안의 마름 아니면 공쟁을 했던 노동자들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을 지목하면 그 손가락에 따라서 저쪽은 일체의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냥 반동으로 몰아 죽인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똑같이 했어요. 남쪽에 와서 제주에 와서 아무나를 앞장세워서 누가 빨갱이야 하고 물어볼 때 손가락 이렇게 하면 저게 빨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주가 그냥 서북청년회하고 경찰들이 완전 장악한 상태였다면 그렇게 끝날 비극이었던 것이 이게 저녁이 되면 바뀝니다. 밀려나가고 딱지산들이 내려와서 이번엔 거꾸로 어느 놈이 부역자야? 그러면 또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때 그쪽 출신들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화를 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가 죽었어야지. 저는 기독교인도 당시 목사들, 그 지역의 목사들, 자기네들도 희생자라는 목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이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킬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너희는 손가락을 펴지 않고 너희가 순교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게 순교라면. 그게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었겠는 거죠.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내 교회 교인 살리겠다고 자기하고 잘 모르는 사람 혹은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손가락 대서 이놈이 하고 이런 행동을 양쪽이 다 했단 말이에요. 제주도의 문제가. 뭐 상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적어도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적어도 내가 종교를 갖고 있고 소신을 갖고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종교가 어떻게 그런 이유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 설사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에는 이 손가락은 이렇게 펼 수가 없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잘못된 이유가 이 손가락질한 거를 당연시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지금은 보면 그게 그런 비극이 한 집안 내에서 뭐 사촌 간에도 막 일어나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리는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농활 갔을 때는 제주도는 남북으로가 아니고 동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이 동쪽 서쪽 서로 혼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둘이 이게 이쪽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누가 둘이 좋아하면 집안에서 막 절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서북청년회를 앞장 세워서 한 짓이 뭐냐 하면 적이 아닌 사람들을 서로 적을 만들게끔 이간질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얻어내는 건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서북청년회는 역사적인 의식이 없었을까?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다들 그걸 감춰주니까 그 양반은. 꽤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그것도 제야학자로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민중여쪽 하는 사람들. 이 양반 서북청년회 출신이에요. 이름만 되면 하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게 걸려서 나중에 잘 얘기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서북청년회 자체가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이 광기를 몰아갔을 때 그렇죠. 이 광기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만 딱 사로잡혀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에 함몰됩니다. 특히 그런 건 세계적으로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나치들한테 그 광기가 휩쓸고 지나갈 때는 그냥 그게 무조건 최고선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우리는 좀 명확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말하자면 황금률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기본으로 꼭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을 제대로 지켜내느냐 하는 것만 이 기준으로 세우고 바라보면 사실은 다 판단이 될 거라고 봐요. 그쵸? 그게 원칙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씩 돌기 시작하면 네. 이제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근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은 누가 하셨냐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건 뭐 표면상 내세우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교가 더 광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숨기가 너무 쉬워서인 것 같아요. 사실 나치 독일도 나치가 그렇게까지 세력화되고 순혈주의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독일 루터교회란 말이죠. 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교인들이. 하지만 사실은 히틀러를 탄생시킨 거는 루터 교회의 그 선민 사상, 루터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의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선민 사상, 그리고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치르고 나서의 독일의 위축된 뭐 그런 국민성,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히틀러의 연설보다는 독일 루터교회가 내세우는 신앙관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가 좀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물론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잘 세워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뭐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만요. 이성과 양심.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네. 뭐 말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니야, 그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된 네. 것뿐이지. 뭐 본인이 뭐 나의 주장을 처리할 수 없다. 나는 내 이성과 양심, 신앙의 바탕으로 해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뭐 루터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로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 이성과 양심,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존 그냥 가져야 하는 어떤 그 기준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어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가장 먼저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신앙이 바로 서는 거지. 무슨 뭐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때나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신뢰가 안 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팔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팔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참. 뭐 4.3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게 서로 냉랭하게 서로 이게 적대시하는 그런 사건으로 당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데 사실상 기독교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무슨 반성한다든지 그런 표시도 없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모든 뭐 이 대표들이, 교단 네. 대표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4월 3일에 뭐 다 모여가지고 화해하는, 그리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한 오늘날 기독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